전봉준과 고부 농민들은요 1894년 1월 10일 드디어 준비했던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감시가 소홀했던 밤이었는데요. 전봉준은 천여 명의 농민들과 횃불을 들고 고부 관하로 바로 진격합니다. 자, 그 분노의 현장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죠. 죄인들도 사실 죄인도 아니겠지. 그러니까요. 고부 농민 봉기. 자, 이건요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탐관 오리 조병갑을 몰아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 조선 조정에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오,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상식대로라면 이 성남 민심을 좀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남 민심 달래려면 누구를 잡아줘야 돼요? 조병갑을 조병갑. 잡아. 그렇죠. 조병갑 잡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조선 조정은요 이 도망간 조병갑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파직시킵니다. 우와. 게다가요 지금의 완도로 내보냅니다. 오. 그리고 이후에 이 조병갑 자리에 새로운 신임 군수를 보내고요. 고부 농민 봉기를 조사하고 수습하는 관직인 안핵사 이용태란 인물도 파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이용태가 이 마을에 오자마자 고부 마을의 농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을엔요 여기저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요.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체 고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 고을에 와서 인민을 동학이라 통칭하고 당사자가 없으면 처자를 체포하여 사륙을 행하는 고로 다시 기포하였나이다. 안핵사 이용태가 8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고부에 와서 봉기를 일으킨 백성 모두를 너 동학교도지, 너 동학교도지, 체포해 다 체포한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집에 당사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잡아 간음까지 했죠.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전봉준은 이곳 고부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 무장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일단 다행이죠. 피신한 전봉준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동학 세력을 움직였던 인물이 있어요. 손화중. 손화중. 이 사람을 만나서 연합을 맺게 된 전봉준은요 못다한 거사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수도로 가는 거. 수도로 간다. 네, 맞습니다. 원래 고부 농민 봉기의 계획대로 조선 조정 뒤엎고 중앙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한양으로 나서기로 했던 것이죠. 바로 동학 농민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자, 그로부터 얼마 후 1894년 3월 이 전봉준 주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전봉준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던 4천여 명의 농민들이었죠. 우와, 엄청난 인원들이죠. 우와. 자, 그들은요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요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듭니다. 본격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춘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까지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으켰던 그 봉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동학농민군, 역사적인 동학농민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전주성을 향하던 이 동학농민군이 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호호 그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이 어딘가로 사라지고요. 전주를 거의 코앞에 두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때? 왜죠? 자, 이걸 놓칠 리 없는 전주의 관군 기세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4월 6일 동학농민군과 관군들은 마주칩니다. 아, 결국 동학농민군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 황토현 고개의 가장 높은 고갯마루까지 후퇴를 합니다. 기세가 막 등등해진 이 전주 관군들은요,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쁜 이 동학농민군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심지어는요, 소를 잡고 충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잠들기까지 합니다. 완전 어허. 무시를 했네요. 그렇죠. 근데 농민군들 전투 경험 없으니까 도망도 갔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총? 네. 그들의 정체는 바로 동학 농민군이었습니다. 이야. 동학 농민군이 총칼과 축창을 들고 관군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와. 1천여 명의 전주 관군은요, 속수무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와, 아니 근데 그래서 도망가고 네. 있었고 지금 겁먹어가지고 지금 전주에서 지금 제일 좀 밑에 내려왔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건요, 조선 관군들의 방심을 역이용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유인 작전이었던 겁니다. 전주까지 가는 척하다가 쭉 유인을 했던 거예요. 아, 전략이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동학농민군과 관군과의 싸움에서 농민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역사적 전투, 황토현 전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 이건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만만치 않은 이 동학농민군에게 또 질 수는 없겠다라고 당연히 판단했겠죠. 동학농민군의 첫 번째 전투 이후 약 2주 뒤인 1894년 4월 23일 한양에서 파견된 조선 관군은 드디어 동학농민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농민군이 보이자마자 다짜고짜 대포를 쏩니다. 우와. 이 포격에 농민군 수십여 명이 한꺼번에 쓰러질 정도로 정말 최신식 대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무기, 주력 무기는 여전히 뭐라 그랬어, 제가? 네, 맞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만든 그 죽창과 뭐 조총 몇 자루, 이게 전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전봉준과 동학농민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불리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특별히 이걸 만들어서 활용하죠. 바로 이겁니다. 아, 엄청 크네. 뭐야 저거? 아이, 뭐야 이게. 엄청 크네. 자, 이 장태는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크게 엮어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솜이나 볏짚단 등을 채워 넣고요. 이 뒤에 몸을 숨겨 총을 피하는 일종의 방탄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탄차를 앞세워서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죠. 와. 게다가요,
조선 관군은 모르고 동학농민군은 아는 이것 역시 전투에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뭐겠습니까? 지형. 정확히 맞습니다. 네, 바로 지리적 특성이었습니다. 이 황룡촌의 강가는요, 지대가 좀 낮은 데 반해서 주변 뒷산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지대가 낮은 황룡강 방면으로 장태를 아래로 굴리면서 돌격을 했던 거예요. 자, 장태를 활용했던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조금 이겼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관군과의 두 번째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동학농민군의 다음 목적지 과연 어디였을까요? 전주. 전주. 그렇죠. 전주 가야죠. 바로 전주. 전주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학농민군들을 더 기세등등하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였습니다. 와. 1894년 4월 27일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전투도 없이 들어간 것이죠. 와. 거의 뭐 개선 장군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군들을 지휘해야 하는 전주선의 총지휘관 전라감사가 동학농민군의 기세에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불행남.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관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냥 성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환호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동학농민군. 그런데 이때 동학농민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일지 읽어봐 주시죠. 전주가 함락되고 청나라의 구원을 청하였다. 자, 그래서 바로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자 이 텐진 조약을 빌미로 자신들도 조선에 군대를 보냈던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난리다. 조선 정부가 지금 동학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임. 불러들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닌데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전봉준은요, 결국 이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동학농민군을 자진 해산하기로 한 겁니다. 자, 바로 백성을 위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모였던 동학농민군이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국 군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전봉준은 절대 이런 상황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을 볼 생각이었지 이게 일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원치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요, 조선 관군에게 먼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 해산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힌 거죠. 재빨리 이 사건을 수습하고 싶었던 조선 조정은요, 바로 다음 날인 1894년 5월 8일 동학농민군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화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요구한 조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만큼은 꼭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이거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집강소.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자치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봉주는 왜 집강소를 만들자고 했을까? 나중에 혹시 조병갑과 같은 탐관오리가 또 나와가지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탈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정치를 실행했던 겁니다. 한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하나하나 조사해 엄중하게 징벌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 달라. 이게 모르면 것 같아요. 이거 신분. 신분제. 그렇죠. 형님. 맞습니다. 신분제를 철폐해 달라라는 이 동학의 뜻을 전한 겁니다.